오늘 모신 우리 강사님은 코이 헬스케어 이동훈 대표님이시고요. 가천대학교 의료산업 경영학과 겸임교수님이시고 경기대학교 AI 컴퓨터 전공 공학 전공 또 산학협회 전직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국가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 가운데 대표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트렌드하고 글로벌 트렌드 전반적으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시고 강의 들으면서 질문사항 메모해놨다가 또 Q&A 시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코이 헬스케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이동훈 교수님이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일단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한 20년 넘게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에서 계속 종사를 했습니다. 주로 제가 있었던 데가 카카오도 있었고요. 카카오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SK텔레콤 쪽에 있었고, 삼성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투비콘이라는 보험 쪽 핀테크 회사도 창업을 해서 지금은 엑시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죠. 대웅제약도 있었으니까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엮여져 있는 분야들 관련된 분야, 의료,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제조, IT 이런 분야들, 보험 쪽까지 그러니까 두루두루 좀 경험을 한 경험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이 헬스케어라는 회사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인재 양성하는 것을 주로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가천대는 의료산업 경영학과 여기는 좀 기획하고 사업 쪽이죠. 그쪽 친구들을 좀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대학교는 AI 컴공과니까 소프트웨어 쪽, 인공지능 핫하죠. 그런 쪽들의 기술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되는 것들을 이제 많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뭔지라는 거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4차 산업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4차 산업은 말 그대로 데이터 혁명이에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마 지금 컴퓨터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내 주변에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4차 산업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기나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지능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보면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요. 에어컨이 내가 평상시에 설정해 놓은 온도에 맞춰서 얘가 스스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이제 온도나 습도나 이렇게 맞춰가지고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초연결성이요. 어마어마하게 막 연결되고 있어요. 다 내 주변에 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제품들. 우리가 대표적인 게 홈 IoT 들어보시죠. 가전 제품들도 내 주변에 내 주거 환경에서 다양하게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나를 위한 어떤 서비스들을 개선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연결성 데이터가 많이 생기고 그 사물이 지능화가 되면서 개개인한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커스텀해가지고 주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산업들의 경계가 막 허물어져요. 우리 금융이 카카오뱅크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통장 개설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줄 몰랐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은행 가가지고 개설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의료도 지금 우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 이제 한시로 만들어진 거 원격 진료. 의료도 원래는 다 대면으로만 했던 게 이제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결국에는 IT랑 네트워크 이런 데이터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켓 트렌드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이버가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인공지능하고 헬스케어 가장 거의 절반 이상의 그 투자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잘하는 게 뭐겠어요?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네이버 데이터 소프트웨어도 잘 다루고 그러면서 이런 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기반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하죠.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헬스케어는 TF였어요. 그냥 TF였고 하나의 법인이라기보다는 TF였고 그 당시에 했던 거는 아산병원하고 제가 했던 게 아산병원, 세바란스 병원하고 합작해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병원들 데이터 많잖아요. 그 데이터 많은데 IT는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막 유출되면 민감한 부분이니까 클라우드 안에다가 안전하게 인공지능 기술 개발하는 것들을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아산병원하고 만드는 아산 카카오 메디컬이라는 회사는 없어졌고, 그다음에 세브란스 쪽 파이드 인터넷 회사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아예 법인을 만들어서 카카오 헬스케어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든 지 이제 만 한 3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IT 기술 가지고 카카오톡은 거의 다 깔려 있잖아요. 카톡 베이스로 병원 예약부터 뭐 진료, 뭐 그리고 교통, 택시 부르고 카페이로 결제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하나의 서비스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만성질환자 중에 당뇨 환자가 있거든요. 당뇨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왜 네이버나 카카오 IT 회사가 전통적인 IT 회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에 들어왔을까요? 딱 보면 결국에는 돈이에요. 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 보면 찾아보면 뭐 몇백 조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기존의 산업들, 그러니까 융합인 거죠. 그러니까 의료 산업,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보험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융합해서 확산되는 그 비즈니스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디지털이라는 게 딱 붙잖아요. 그러니까 IT 회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다 연결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이 다른 산업도 헬스케어를 다른 산업에서는 관심이 없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SK텔레콤은 거의 2010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 2014년에 이제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 했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SK텔레콤은 그러면서 그 서울대병원하고 합작사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지금도 있고요. 그러면서 모바일 기술을 가지고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려고 해요. 통신사 하면 일단 핸드폰 다 쓰잖아요. 그럼 통신사 하면 SK텔레콤이 제일 많잖아요. 일단 가입고객수 많고 그다음에 통신 랩부터 인프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선두주자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즈 U 플러스 있죠. 에즈 U 플러스는 봤을 때 우리가 대표적인 홈 IoT 아까 말씀드렸던 가전 통신 여기에 온도 조절기부터 뭐 가스 그리고 뭐 열 감지 도어락 그다음에 에어컨 뭐 이런 거 다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한창 우리 홈 IoT 상품들 TV 많이 광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 모뎀 같은 거 하나 그거를 세트박스죠. 그걸 하나 설치하면 가전에 있는 것들 다 연결시켜주죠. 그리고 보면 요거 기술을 그래서 누가 쓰냐? 건설사예요, 건설사. 건설사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건설사 하면 아파트 짓잖아요. 뭐 레미안도 있고 맞죠. 그러면 건설사가 왜 여기에 관심을 주냐? 첫 번째는 주거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본질적으로 따지면 건설사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분양해가지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에어컨, 뭐 세탁기 빌트인 해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브랜드로 이제 아파트 되게 친환경적이고 이런 행복하고 이런 이미지를 많이 그렸는데 더 이상 이제 집어넣을 게 없어요. 우리 아파트 한 잔에 보면 다 공용부라고 해서 피팅센터 다 있잖아요. 넣어줄 건 다 넣어줬어요 이제. 근데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파트 주거 공간이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 많고 굉장히 주거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키워드를 딱 잡은 게 건강인 거예요. 건강을 잡아서 그러면 첫 번째 홈 IoT가 들어와서 내 주변의 환경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독거노인이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뭔가 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안 열었다, 오늘 TV를 안 보고 있다, 뭔가 며칠 동안 이상해요. 그러면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기술이 겹쳐서 뭐 독거노인이나 이런 보건소에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에 현대건설도 이제 헬스케어를 하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이 누구랑 업무 협약을 맺었냐면 유전자 분석회사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요. 그러면 가족이라는 단위, 그 유전적으로 비슷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서 케어를 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도 보면 피러시스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국내 회사인데요. 주로 해외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가 혈당계 회사예요. 혈당 측정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둘이 결합해서 필로시 헬스케어는 간호사 같은 거죠. 간호사 같은 사람들을 원격으로 우리 집에 건강을 관리해주자,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헬스케어 하죠.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은 삼성전자 내에 헬스케어 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중 분해됐어요. 우리 삼성 건강 알죠? 건강 앱 그런 헬스 앱 있잖아요. 그 앱을 사실상 지금 구글에 거의 파트너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죠, 제조. 스마트워치에 집중을 하게 돼요. 왜 삼성전자도 그렇고 보면 왜 하냐? 스마트워치를. 왜냐면 이 손목에 센서가 달려있고, 그러니까 워치에 센서가 달려있거든요. 이 센서가 사람이 접속을 해야지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혈압, 맥박, 산소과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디바이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디바이스가 시계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애플도 잠깐 이야기할 건데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워치에 집중하는 이유가 우리 시계 2개 차고 다니지 않잖아요. 하나만 다니죠. 결국에 누군가 하나만 승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워치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우리 아마 이 워치가 아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의료기기예요. 지금 갤럭시 워치, 애플워치 신전도를 찍거든요. 신전을 찍어서 의료기기 임상 이런 거 다 허가받아서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LG전자도 많이 하죠. LG전자는 여기는 아예 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가 따로 있고요. 여기는 기술도 제조도 잘하지만 여기는 알고리즘 그러면서 병원들하고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임상적인 난리지를 주고 LG전자는 기술과 알고리즘 기술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또 자동차에서요. Yes. Show me some hot place to eat near me. Find me the best way to the destination. Currently you have two options, straight road or coast road. Since the weather is nice today, how about taking the coast road? Great. Nice weather today. How about some music that matches the breeze? Nice. 일단 자동차 회사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고자 보면 자동차 회사도 고민이거든요. 뭐냐면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이잖아요.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하네. 그럼 자동차를 어떻게 바꿔주지? 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해요. 하면서 그러면 첫 번째 예전에 현대자동차 팀하고 회의했을 때 그냥 농담 삼아서 안마의자 넣어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보면 이게 센서들 측정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지수나 이런 거 다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릴렉스하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돌려주는 거예요. 자율주행이니까 가능하죠. 두 번째는 앞에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컨텐츠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해주는 거고, 세 번째는 요새 핫한 인공지능. 대화를 하고 이 사람한테 맞춰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추천하는 음식점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애플 나오네. 애플이 삼성전자랑 좀 다르게 여기는 소프트웨어에서요. 여기는 삼성전자는 제조의 강자면 애플은 소프트웨어. 그래서 보면 그 옛날에 삼성에 있을 때 삼성 직원들이 1년에 생산되는 종류, 핸드폰 종류를 몰라요. 한 4, 50개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제조가 많았거든요. 근데 애플은 딱 나오면 거의 한두 종류밖에 안 나오잖아요. 많아요, 뭐 3개.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그냥 단순하게 가고 안에 소프트웨어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팀쿡이 지금 회장이잖아요. 팀쿡이 워치도 있고 우리 아이폰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건강이라는 앱을 넣어버리죠.
그런데 이거를 그 단순하게 고객들이 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동의한 사람들은 연구자들의 데이터가 나가요. 그러니까 연구자들 왜 관심 있냐? 특히 병원의 연구자들, 의사들 뭘 관심 있냐? 병원에 오면 그때만 이 사람 건강 상태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질병을 걸려서 치료를 받고 한 달 있다가 오세요. 세 달 있다 오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왔을 때 좋아진 사람도 있고 안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공백 기간에 뭔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은 뭔가 어떤 짓을 하고 다닌 거거든요. 그런데 애플워치 하고 있으면 데이터 나오죠. 실시간으로 쭉 그럼 연결이 되죠. 연결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졌구나. 아니면 나빠졌구나.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EMR이라고 해서 차트가 있거든요. 환자 차트. 병원, 우리 동네 의원만 가도 다, 뭔가 입력하시죠? 막. 다 차트가, 우리는 거의 99%가 다 차트를 써요. 왜냐면, 의료보험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수까지 청구해야 되니까 디지털화가 된 게 빠르게 됐는데,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국가에서 수가를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험사들의 밑에 병원들이 네트워크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보험사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 시스템이 별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디지털 헬스케어 하려면 데이터가 디지털화가 되고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게. 그런데 미국은 그 상황이 안 됐다 보니까 오바마가 이때 오바마 대통령 알죠?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 너의 디지털화 시키면 정부에 지원을 해줄게. 그래서 쭉쭉쭉 올라요. 이거는 2015년에 83%인데 지금 거의 90% 됐을 거예요. 왜냐면 디지털 데이터, 병원 데이터가 돈 된다라는 거 다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아마존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봤을 때 아마존 클라우드 있고 아마존 우리 쇼핑하는 커머스 있죠. 근데 아마존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진출을 해요. 2018년 온라인 제약 스타트업 필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이 다 틀리잖아요. 라이센스가 의사 라이센스도 다른 주 받으면 또 시험 봐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약도 똑같아요. 약도 판매할 수 있는 게 그 주마다 다 법이 틀리거든요. 이 필팩이라는 회사는 미국 모든 주에 유통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주문. 그런데 아마존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얘네 스타일이 비즈니스하는 스타일이 하나의 분야에 딱 꽂히면 그걸 밸류체인을 파괴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다 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아마존이 또 기술도 있죠. 우리 알렉사라고 해서 인공지능 스피커 들어보셨죠? 기침 소리 내는데 이게 감기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근데 최종적으로 특화는 안 된 것 같아요. 특화됐으면 벌써 이야기 많이 나왔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기술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마존이 생각하는 미래의 꿈과 상당해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상 증세가 있겠죠. 열이 나거나 재채기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모바일 아니면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죠. 대화를 하면 아니면 의사와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전자상거래에 있는 아마존에서 홈테스트 받죠. 우리 코로나 진단 키트처럼 그렇게 받아요. 간이로 체크를 하죠. 그러면 다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가 올라가서 분석을 해주죠. 분석하고 의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면 처방을 해요. 처방하면 누군가 배송해야 되겠죠. 이거를 아까 필팩 인수하는 회사가 온라인 유통을 해주는 이 시나리오가 아마존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 IBM도 많이 아시잖아요. IBM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얘네가 집중하는 건 데이터야, 데이터. 근데 IBM이 예전에 그 인공지능 왓슨, IBM 왓슨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암 환자를 진단해주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조금 많이 팔렸다가 이게 결국엔 사업을 접었어요. 뭐가 문제냐? IBM이 데이터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이 IBM의 그 왓슨이 그 암 환자 분석하는 게 인종이 외국인이에요. 유럽인. 그러니까 아시아인한테 안 맞아요. 두 번째는 이거를 실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 뭘 썼냐? 논문 중심이에요. 논문을 찾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일단 그러면서 얘네가 사업을 접고 집중하는 게 대신 데이터. 근데 데이터에 우리가 표준이라고 들어보셨죠? 데이터 표준. 거기에 엄청 매달려. 항상 보면 표준이라는 게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어렵고 재미없고 작아 보이는데 사실 표준을 잡는 국가와 기업이 대패를 해요. 시장을. 우리 아이폰 이번에 신형 나온 거 보면 C타입이죠. 다 충전이 바뀌었죠. 아이폰을 왜 바꿨을까요? 왜냐면 계속 소모품처럼 팔 수 있는데. 왜냐면 유럽에서 표준은 우리는 C타입이에요. 유럽에 팔려면 C타입으로 팔아야 돼. 하니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료 쪽이나 디지털 헬스케어에 표준이 지금 명확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하나만 봐도 표준이 우리나라를 밀고 있는 게 CDM이라는 표준을 하고 있는데 커먼 데이터 모델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보였어요. 뭐냐면 표준이면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 근데 아산병원 가면 아산병원형 CDM 그리고 세브란스 가면 세브란스형 CDM 표준이 한 7개, 8개 되는 거야. 그러면 표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냐? 어느 누군가가 위에서 힘센 애가 누르면서 표준을 쫙 풀어야 되는데 이제 각자 병원들별로 이제 그동안 데이터를 쌓다 보니까 주먹 구구식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많이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게 더 좋아. 그런 거죠. 그러면서 IBM은 이 데이터 표준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을 잡는 게 결국은 시장을 또 잡는 분위기예요. 우리 우버 알죠? 우버 차량 공유 서비스 하잖아요. 우버도 헬스케어를 해요. 관심 많죠. 뭘 하냐? 우버도 공유이 똑같아요. 차량이 자율주행이 될 거고, 그러면 운전자가 필요 없을 거고, 그러면 이거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얘네가 생각한 게 구급차를 대신할 수 있는 거를 좀 가보자라는 컨셉을 잡아요. 그래서 우버는 병원하고 클리닉, 재활병원 뭐 이런 센터들하고 한 100여 군데랑 같이 파일럿 테스트예요. 그 주변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호출해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이제 도와주는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도 보면 우리 그 월마트가 우리 보면 이마트 그렇죠. 국내는 이마트 컨셉이 바뀌고 있어요. 월마트도 예전에 단순한 물건 팔던 거에서 건강을 팔려고요. 왜냐면 시켜서 이 사람의 업식권에 딱 가가지고 우리나라 아마 이마트에 가끔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컨셉 비슷하거든요. 키오스크에서 키오스크 같은 거 있어요. 내가 뭐 신체 정보나 뭘 하면 내가 생체 나이나 이런 거 분석을 해줘요. 간 나이는 당신이 원래 나이는 주민등록상은 40인데 당신은 45네. 그러면 저 코너에 가서 간 기능 개선해주는 거 이런 거 추천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미국의 월마트의 특징이 월마트 안에 다 약국이 있어요. 약국 있잖아요. 월마트 안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요. 문화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컨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죠. 담배 회사도 헬스케어를 한다기보다는 건강을 이제 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옛날 연초 이런 담배 보면 논문 되게 많잖아요. 몸에 안 좋다. 너무 증명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모리스도 고민하죠. 이러다가 담배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 그건 인정해요. 연초 담배는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덜 해로운 담배를 만들어보자. 그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08년부터 얘네가 한 7조 원을 투자해요. 그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연구소에는 화학자, 독성 연구자, 임상 연구자들이 한 400명 넘게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한 7년? 6, 7년 동안 연구를 해서 등장한 게 이 전자담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가 보면 밑에 보면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거든요. 옛날 거는 최초 버전에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블루투스 기능이. 근데 저 블루투스 기능이 한국에서도 안 됐어요. 유리하게 된 데가 스위스하고 어느 나라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얘네가 이걸 왜 했냐? 결국에는 추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공격 들어올 거잖아요. 이것도 담배 몸에 안 좋네.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럼 얘는 덜 해롭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담배를 필 때 횟수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전 세계에서 아이코스를 제일 많이 전자담배 많이 피우는 나라 일본이에요. 일본이 제일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국민 건강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우리나라 연구자들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5년 전, 쉽게 말해서 아이코스가 나오기 전에 5년 전에 암 환자 발생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담배랑 이제 밀접한 5년 뒤 거의 1% 이상이 발병률이 줄었어요. 전 국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얘네는 스스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지만 나중에 필립 모리스가 영양제 같은 담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건강이라는 키워드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기 때문에 담배사도 이제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잠깐 이야기 드리면 중국은 시장 엄청 크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진료 뭐 한다 그러면 막 다 뛰들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죠. 뭐 의사 단체에서 반대하고 시민 단체 반대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참 좋은 게 일하기에는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없으니까 그냥 마구 해요. 일단 해보고 문제 터지면 퇴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중국이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얘네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하고 의료 서비스를 결합을 시켜요. 이걸 한 이유가 일단 땅이 엄청 크죠. 땅이 큰데 대도시가 다 동부권이거든요. 동부 해안권이 있어요. 거기에만 의료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과 내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의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의사를 예약을 해서 상담받고 뭐 치료받고 그러니까 약 받고 하는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인데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게 158개 인터넷 병원이라는 게 158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은 더 많겠죠. 아예 대기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아직 시도도 못하고 있는 기술 개발만 하고 있는 구급차에서의 뭐 수술, 막 로봇 수술 뭐 이런 거 있죠. 얘네는 해요. 얘는 이런 게 가능하고 이제 봤을 때 디지털 헬스케어 보면 아까 기업들의 동향,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헬스케어가 구성하는 게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 마켓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규제나 제도, 국가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또 봐야 돼요. 왜냐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 헬스케어는 건강 데이터잖아요. 개인의 건강. 우리가 주민번호도 어마어마한 전화번호, 주민번호, 개인정보잖아요. 중요한. 근데 건강정보는 더 민감한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줘야죠. 생태계. 그러면서 미국에서 오바마가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2015년 정밀 의료 계획이라는 거를 프로젝트를 딱 사인을 해요. 이 정밀 의료는 뭐냐면 이 첫 번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몸을 할 수 있거든요. 연구를 하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만 명의 환자가 아니죠. 국민들을 모아요. 인종도 엄청 다양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10년 동안 데이터를 추적하여서 받을 수 있는 거를 받아내요. 대신 이 고객들한테는 병원을 공짜로 이용하게 줘요. 어찌도 주고 뭐도 주고 막 하면서 대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우리나라도 이 신청하면 할 수 있어요. 연구를. 그래서 이런 환경들 인프라를 쭉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로버스 연구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100만 명의 10년간의 누적 데이터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여기도 보면 노란색 보면 CDS크라는 표준이 있어요. 이게 임상시험 쪽에서 원래 쓰는 미국 표준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표준을 해야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데이터를 마구마구 싸면 안 되잖아요. 연구하려면 체계적으로 데이터 표준대로 테이블로 이렇게 쭉 해야지 나중에 활용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CDS크라는 데이터 표준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개인정보 보니까 이건 GDPR이라고 해서 유럽의 개인정보법이거든요. 얘네가 우리는 보면 미국하고 한국은 좀 더 산업 친화적이잖아요. 기업도 친화적인데 유럽은 사람 친화적이거든요. 거기는 뭐 르네상스 뭐 통해가지고도 사람들이 더 인류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는 이 개인정보를 개편을 해요. GDPR이 원래 유럽마다 다 달랐거든요. 조금씩 이거를 하나를 통일을 하는데 가장 큰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를 엄청 시켜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뭐 유출돼도 페널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책임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내 거잖아요. 그죠?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내 데이터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그거를 투명하게. 그리고 또 하나가 전에는 우리가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를
카카오로 보내주면 안 보내주죠, 아무도. 네이버가 안 보내죠. 근데 전송 요구권이 들어가요. 당연히 내 데이터를 절로 보내줘. 요구권이 생기고, 세 번째는 개인정보가 관리 잘못해 유출돼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페넷 별로 없다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매출의 5%를 벌금을 해요. 매출이요. 순이익이 아니고. 그럼 웬만한 기업 망해요. 잘못하면. 그 정도로 과징금을 세게 하고, 근데 이 GDPR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예요. 유럽인을 대상으로 다른 나라 국가의 서버에 있든 뭔가 해도 유럽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그 나라 그 기업도 다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만약에 카카오톡을 만약에 유럽인이 썼다가 개인정보 나가 그러면 카카오한테 이제 벌금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개인정보법에 굉장히 지금 비슷하게 GDPR하고 맞춰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고야 행정선 잠깐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거는 워낙 강한 국가들이 약소국을 자원들을 많이 탈취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약도 개발하고 뭐 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유전자 정보도 다 국가마다의 인종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것도 자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뺏기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 많은 국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 어떤 정보 자원을 제공했을 때 판매 금액뿐만 아니라 너희가 팔고 나서 순이익 나중에 발생하면 그것도 우리한테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원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참여가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쓰면 이런 것들을 어떤 다시 보상을 해주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는 문재인 정부 때죠. 이때 딱 뭐였냐면 이게 아마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그해 8월인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고. 제가 여기에 과기부 쪽에 하나에서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심을 딱 봐요. 결국은 데이터가 개인 중심으로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생각해보면 금융을 보면 금융은 우리 인증만 한번 동의만 하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다 볼 수 있죠. 마이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금융 마이데이터. 통합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통합이 되니까 컨설팅이 돼요. 첫 번째 너의 지금 자산의 형태 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신용도 이런 게 나오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상품 막 추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의료라는 분야는 우리 병원 진료 이렇게 1년 동안 만약에 한 서금 3군데 받았다고 칠게요. 3군데 병원에서. 근데 그거 통합해서 못 보죠. 가면 딸리면 병원에 전락하면 오세요 그러잖아요. 아까 종이로 주죠. 종이로 주는 거는 디지털이 아니죠. 디지털 해야지만 뭔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디지털 유질 정책을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의료 쪽의 보건으로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해요. 지금은 보면 우리 앱 중에서 그 나의 건강 기록이라는 앱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나왔던 게 우리 심평원 그리고 의료보험공단 그다음 질본청 국가가 가진 내 건강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통합적으로 본다는 거는 데이터로서 이제 뭔가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 하고 싶다. 근데 그냥 예전에는 그냥 다이어트 했는데 방법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맞는 운동 방법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개인화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보건의료 쪽의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그 명칭은 그냥 마이헬스웨이라고 인터넷 쳐보면 엄청 나올 거예요. 이게 벌써 올해로 4년차가 되거든요. 이 사업을 준비한 지가.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마이헬스웨이 고속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이 한 1000여 개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병원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내년 아마 상반기면 복지부가 직접 이거를 데이터를 연결시켜주진 않거든요. 걔네는 인프라 어떤 체계나 이런 것만 해주고 결국 민간 사업자, 우리 금융에서 보면 금융결정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을 위탁을 해요. 지금 3개가 지금 위탁 후보가 돼 있거든요. 하나는 카카오 헬스케어, 하나는 성모병원인데 분명히 성모병원 뒤에는 네이버가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는 항상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 또 얘네 다 보험 들어놓고 하면서 얘네가 민간 사업자나 필요한 데들 API라고 하죠.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기술 변화는 간단히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40분 다 되니까 넘어갈게요. 우리 인공지능 기술이 제가 커먼과 애들 가르치잖아요. 1학년 주로 1학년 많이 가르치거든요. 1학년 가르치면 얘네들이 우울해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많이 생기고 사람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커먼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그래요.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 다 대체하고 우리 갑자기 생각나지? 감막 PPT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파워포인트 만들어주거든요. 그냥 그래서 잘 만들어줘요. 글도 써달라면 다 써주고 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컨텐츠예요. 여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컨텐츠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인간처럼 잘 따라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발전을 많이 하죠. 근데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처음에 왜 싸웠을까요? 계속 경제 패권 때문에 싸우잖아요. 결국엔 데이터 확보와 인재 확보거든요. 인재.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중국 연구자들은 쫓아내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결국의 핵심은 데이터고 요걸 왜 이야기해드리냐?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 컴퓨터 관련된 이런 것 데이터는 잘 알아요. 다. 그런데 확보도 많이 했고 그런데 우리가 건강이라는 데이터는 모아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없거든요. 거기가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격전지가 되는 게 모든 산업이 들어올 이유가 여기가 블루오션이에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다 나도 해볼 수 있는 영역이고 아파트 건설사도 나 홈케어 홈에서 뭔가 케어할 수 있는 거 해볼 수 있는 자동차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전통적인 의료기기나 보험이나 이런 데도 하겠지만 새로운 주자들을 끼어드는 이유가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전자 분석도 우리 유전자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마케팅을 무료로 해주고 막 했던 거 많을 거예요. 근데 유전자 분석이 한 10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비쌌고 검사받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200 밑으로 내려왔죠. 지금 공짜로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전자 분석이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모두가 이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산업들, DTC는 아까 유전자 분석이고요. 모바일, 5G 플랫폼, 홈, AI 모든 게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중심점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는 이미 옛날 일이고요. 앞으로 가는 거는 라이프 케어 의사, 건강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케어해주는 이런 게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일단 40분이니까 10분 안에 후다닥 하겠습니다. 일단 헬스케어가 예전에는 네이버 이렇게 쳐보면 그냥 질병에 안 걸린 사람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헬스케어는 그러니까 단순히 질병 치료에서 회복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인간의 욕구를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성을 다루는 개념으로 넓어져요. 우리가 사회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는 또 질병의 원인이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사회구하고 인간이 원하는 것 결국에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 요게 두 가지가 엮어졌을 때가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이야기하면 여기서 우리 진시황 알죠? 진시황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불로장생이잖아요. 지금 인간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불로장생을 꿈꾸는 거예요. 기술이 그만큼 많이 따라와서 그러니까 옛날에 돈 많은 사람만 좀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단 치료는 전통적인 의료 행위였어요. 지금은 우리 코로나 때 안 아프려고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방하고 그런 관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코로나 때 시기에 병원들이 연평균 30%가 매출이 줄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건기식하고 홈트. 건강을 예방하려고, 내가 건강해지려고,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전통적인 헬스케어 산업은 구조가 환자가 있고 의료기관 있고 주로 의료기관 중심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약사도 의료기관, 의료기기 회사도 의료기관한테 가겠죠. 그리고 의료보험공단도 환자보다 국민보다는 의료기관하고 돈 주고받고 거래하잖아요. 그리고 병원 시스템, EMR, OCS라는 시스템도 결국에 의료기관 중심이었는데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헬스케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중심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에서 일반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다양한 산업들이 이종상태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을 하고 건강관리가 일상화가 점점 되고 있게 됩니다. 보험회사 또 잠깐
보면 보험회사가 왜 헬스케어를 할까라고 생각하면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뭐 연금보험, 뭐 종신보험 뭐 이런 거 금액 큰 게 있었는데 요새 젊은 분들이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보험 이런 거 얼마 안 되는 거 잠깐 택시 탈 때 쓰는 보험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적자폭이 커지고 두 번째는 옛날에는 금리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돈놀이 하기가 편했죠. 고객돈 가지고. 근데 이제 이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수익이 떨어지고 또 세 번째는 가장 큰 거죠. 옛날에는 암 걸리면 사람이 암 걸리면 그 뭐라고 그러지? 많이 죽었어요. 쉽게 말해서 암 걸리면 사망률이 높았는데 요새는 국민 건강검진도 잘 받고 기술도 좋아지고 하면서 사람이 죽지도 않고 자꾸 살아나요. 그럼 보험료 계속 나와야죠. 보험회사도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직접 건강관리를 해주자. 이 사람이 건강 상태를 평상시에 술 많이 먹지 말라 뭐 이런 거 관리를 해주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뭐 이건 디지털 신약이라서 우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그냥 멘탈케어 우리 뭐 그래서 명상앱 이런 거 있죠. 이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인정받으면 디지털 치료제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Jonathan is an asthma patient. 이 사람은 만성 The 호흡기죠. inhaler signals him to use it. Jonathan's medical data are transmitted by the inhaler into the cloud. The system analyzes his condition while integrating data on other asthma patients in the same geographic area, the weather forecast, level of pollution, and amount of allergens in the air. The unique cognitive algorithm processes millions of data points and calculates a high risk for an asthma attack. The system advises him to contact his doctor for an urgent consultation. The doctor, available through video chat, can review the entire data gathered on Jonathan's condition. He then prescribes a personalized dose for him and sends it directly to a 3D drug printer to produce a tailor-made pill in his home on the spot. Jonathan's attack is prevented. Jill is a polychronic patient. 이 영상이 벌써 한 8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게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돌아가는 게 플로우가 돌아가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보면 이 당시만 해도 기술이 못 따라왔어요. 그냥 상상만 했죠. 근데 보세요. 증상 발현하고 디바이스 측정하는 거 IoT 디바이스들 많이 나왔죠. 엄청 다 많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로 분석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건 호흡기제라 한다니까 공기 주변 공기랑도 밀접해요. 그러니까 주변 공기가 계속 나빠지는 상태가 있으면 이 사람 증상이 더 안 좋아져요. 우리 근데 날씨 정보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자가 진단은 분석해주고 그다음에 원격 치료 되죠. 여기 의사하고 상담할 수 있죠. 병원이 가지고 있는 또 양질의 데이터가 있겠죠. 환자의. 그럼 그 결합해서 이 사람은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처방을 해요. 우리가 아까 정밀의료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개념이 뭐냐면 감기약 하나를 일반적으로 감기약다만 하나씩만 줘요. 근데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통계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반을 먹어도 되는 사람이고 난 두 알 먹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개인 맞춤으로 주는 게 정밀의료예요. 갈수록 이제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 3D 프린팅 해서 약을 조제하고 그다음에 가구도 디지털 헬스케어. 저는 센서들 막 집어넣어가지고 수면 잘 때 잠 잘 자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모니터링 하는 기술들이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림에서 지금 다 돼요. 기술이 다 돼요. 다 되는데 딱 하나만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보면 3D 프린팅 이것도 되거든요. 우리가 약 성분만 해놓으면 얘가 조제해주는데 이건 약사법에 걸려서 결국에는 지금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게 규제와 제도 때문인데 요거는 결국엔 풀리거든요. 시장이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게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 다양한 산업들이 다 모이고 결국에는 그 밑에 깔려있는 거는 디지털이라는 기술이 깔려있고 거기서 생성되는 데이터
그걸 중심으로 사람이 개인이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중점으로 모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옛날에는 권리를 주도권을 가진 게 의료기관이었으면 지금은 이게 환자만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웰리스라고 하죠. 건강 관리하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중심으로 들고 있는 개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들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우리 코로나죠. 저거 코비드 19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서도 터지기 전에만 해서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선진국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뭐 많이 싸고 그냥 접근성이 좋다 이 정도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진국이라고 봤을 때는 미국, 뭐 일본, 독일, 뭐 영국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난장판이 났죠, 걔네들 다. 난장판 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왜 쟤네들이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좋은 의료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이 안 좋냐? 다른 산업하고 다르게 교류가 없어요, 국가 간에. 다른 산업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교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국가마다 고유한 형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옛날 방식에 발전했고 우리는 최대한 효율적이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IT를 접목을 많이 했죠. 또 하물며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막 환자 추적했잖아요. 위치 동선. 바이러스보다 사람이 더 빠르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그만큼 IT 기술이 엄청 발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죠.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헬스케어, 건강이라는 분야는 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속도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그렇게 딱 좋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신약 개발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국이 딱 좋은 사이즈래요. 한번 테스트하게. 국민도 지적 수준이, 지능적인 수준이 다 높고, 그리고 땅이 좁고, 그리고 IT가 잘 됐기 때문에 활용하기 딱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이 있지만 반대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제가 종사하는 입장에서 맨날 안 됐었거든요. 규제 때문에 안 되고 반대 때문에 안 되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계기가 확 풀린 거죠. 원격적으로 다 하라고 그러고 다 하죠. 그러면서 사람이 그러면서 전 세계 투자의 비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50% 이상이 바이오 헬스케어예요.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요. 지금은 바이오가 약간 꺼졌거든요. 왜냐면 바이오는 한번 하면 거의 10년 기다려요. 그래서 리스크가 크죠. 근데 하나 터지면 대박이죠. 하나 터지면 그냥 삼성전자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도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랑 신약하고 유전자 분석 이게 기술 개발은 되게 어려운데 나중에 원가가 안 들어가요. 우리 약 하나 만드는데 우리 약 한 알이 원가가 얼마일 것 같아요? 10원도 채 안 해요. 원가가 만드는데 엄청 돈이 들어가지 나머지는 어차피 제조 방법이나 이런 게 다 만들었잖아요. 그냥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마이헬스웨이 그거예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마이헬스웨이 이거의 핵심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의료 건강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건강 데이터를 병원은 우리 거야. 그리고 또 국가는 우리가 의료보험비 돈 냈으니까 우리 거야.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회단체, 시민단체죠. 개인을 대변하는, 국민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인데 그 사람들 우리 대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봤을 때. 근데 자기들끼리 서로 주로 내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 근데 리스크나 책임 안 지려고 법적인. 그러면서 이렇게 개인 중심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어요. 개인한테. 너가 알아서 써. 우리 보면 은행도 보면 공인증서나 뭐 공동인증서 보면 결제 잘못하면 본인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주는 거고 대신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데이터를 내 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제약산업, 의료서비스, 의료기관, 보험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밖에서 어떻게 얘네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만들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그 시장 하나하나도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IT 기술이 빨리 꼭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연결이 된 거죠. 데이터가 나오고 활용하려면 쉽게 말해서 뭐 대웅제약에서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연구 데이터를 인공지능에다가 뭔가 학습시키려면 올려야 되겠죠. 연결시키든지 인터넷 연결시키든지.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점점점 이 전통적인 제약사, 보험사가 아날로그 방식들이 많았었는데 얘를 다 디지털화를 시키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죠. 모든 산업들이 바뀌면서 이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개인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중심을 된다는 거고. 우리가 신약과 제약회사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약을 찍어냈어요. 옛날에는 병원에 들어가면 이 약을 의사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합을 하는지, 하나만 쓰는지, 다른 약을 섞는지 이 데이터가 되게 알고 싶어서 가까운 시기 뉴스 나올 거예요. 제약회사한테 병원이 데이터 팔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데이터 팔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걔네는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더 궁금한 거는 뭐냐? 추적 관리. 약을 처방했으면 집에 가서 환자가 먹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근데 이 사람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적 관리. 그리고 효과, 그러면 얘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나 하나인데 오늘은 얘 용량을 줄여가지고 한 반환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할 수, 이런 것들 데이터를 풀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모르는 데이터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새로운 상품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제약회사들이 요새 제일 관심 있어서 하는 것 중 보험회사 하는 것 분야가 사람한테 하려면 엄청 까다롭잖아요. 뭔가 법도 많고 넘어야 될 것도 많은데 동물, 펫한테는 많이 해요. 펫보험도 있죠. 펫케어 보험사들이, 그러니까 제약사의 펫케어도 있잖아요. 약. 어차피 사람한테 효과 받은 거는 동물 임상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동물한테 다 테스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들을 이제 펫 형태의 약들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식품도 그래요. 요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보면 간식이나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동물한테 먼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선생님 물어봤던 거, 노인보다 이 사람한테 젊은 사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시장이지만 더 빠르게 하고 있는 데가 펫이에요. 동물 시장. 그래서 이 시장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더. 네,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는 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 강의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제약 회사에 국한된지 알았는데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제 AI나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확장된다는 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다만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진단, 치료, 예방, 관리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건강한 삶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관리가 된다고 해서 병이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병이 생겼을 때 행복한 삶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병이 걸렸을 때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덜 아프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인수한 메디플러스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원래 대웅제약의 자회사로 시작했는데 현대중공업을 뺏어갔죠. 강제로 뺏어갔죠. 어떻게 뺏어갔냐?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게 아산병원이에요. 대웅제의 가장 큰 고객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강탈하다시피 가져갔는데 이 메디플러스 솔루션의 회사를 왜 이야기하냐면 얘네는 암 환자의 사후 케어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암 수술을 받고 나면 보통 암 환자 케어가 완치가 되려면 한 5년 걸리거든요. 5년 재발할 수 있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영양이나 운동이나 이런 프로그램 제공해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암 환자도 종류가 많잖아요. 암 종류가. 그래서 유방암에 걸린 사람은 멘탈 케어여야 돼요. 우울증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위험 환자는 운동하면 안 돼요. 운동이 독이요.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행복하게 다시 건강하게 삶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걸 연구할 수 있는, 증명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될까요? 네. 기계공학과 이공학번 차원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의사랑 화상으로 진단을 받고 약품 같은 건 배송을 받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코앞에 왔다는 거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미국에서는 그 스마트워치라든가 혹은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용 시간, 페이스타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어느 정도는 지금 도입 단계라고 들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병원 측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의사가 이 데이터를 참고해서 환자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경험적으로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도입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언제쯤 될 것 같은지.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원격 진료 들어보셨죠? 지금도 원격 진료 하고 있잖아요. 예. 원격 진료면 일단 진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료할 수 있고, 근데 약을 처방을 못 해요. 약은 처방하지만 배송을 못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거는 규제거든요. 결국에 지금 의료법은 엄청 많이 지금 뜯어 고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데이터 활용이잖아요. 데이터 활용도 결국에는 데이터가 병원에서는 자기가 수집해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연구해요. 내 데이터라고 그러고 공개를 안 하죠. 그럼 지금 보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내년 3월인가가 시행령이 하나 생겨요. 작년에 올해 이제 했던 게 데이터 전송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내 데이터를 요구해서 받아올 수가 있어요. 전자적 형태로. 지금은 달라고 하면 종이로 주게 모아서 종이로 받아가야 죠 전자적으로 받아간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트니스 나한테 맞는 형태의 커스텀해서 받을 수가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의 건강기록 앱이라는 게 그 전초전인 거고 연결 병원을 빨대로 뚫어야지 데이터 나오겠죠. 그리고 국가가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면 개인이 내가 활용한 이 데이터를 어딘가 활용하고 싶으면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병원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오라고 하면 똑같이 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법제를 시켜버리고 데이터 전송 요구권 그게 아까 유럽의 GDPR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나라도 따라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내년에는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일단 민간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표준도 잘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표준도 이미 다 짜가지고 다 만들어 인프라가 되어 있고요. 네. 근데 대신 이제 병원에서 내놨을 때 뭘 혜택 줄 거냐 자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아마 의료보험 수가나 이런 거를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를 시키려면 각 데이터마다 그 걸맞는 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개별 회사별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 툴이라기보다는 그 표준 정책이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 걸 많이 차용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보면 CT스크라고 이야기했던 거 있죠. 임상 시험에서 주로 쓰는 거거든요. 그 미국 FDA 그 식약처 미국 식약처에서 승인 받으려면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결과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중국 공시였거든요. 그래서 한국 KFDA 한국의 식약처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고 싶으면 그 CD스크 맞춰서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법이 바뀌었어요. 시행령이 바뀌어서 작년부터 CD스크로도 할 수 있다라고 식약처에서 이렇게 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표준을 따르면 될 것 같고 아까 나의 건강기록 앱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병원에서 쓴 데이터 주고받는 그 표준이 있어요. 그 HL7이라고 해서 미국의 모든 전 세계 병원들이 그 표준을 따르거든요. 그래야지 A 병원에서 B 병원에 줄 때 서로 이제 호환이 되는. 그래서 그 안에 HL7 파이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또 하나 표준이에요. 이건 모바일 전용이에요. 모바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나이 건강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그 표준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툴이라고보다는 그 표준에 준수해서 기업들이나 여기서 맞춰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강의 앞쪽에서 IBM 왓슨을 사용해서 암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했었는데 한국에 왔을 때 데이터가 안 맞아서 실패했는데 제가 작년쯤에 기사를 봤을 때는 이제 AI가 요즘 또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병원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환자들의 병을 진단하는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또 그 실제 업계에서는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그 닥터앤서라고 한번 쳐보시면 우리나라 의료 인공지능
기술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닥터에서 1.0 사업에는 제가 PM이었고요, 거기. 그래서 한 5, 60개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병원만 한 2, 30개 들어와 있었고, 근데 다 질환별로 이제 타겟을 잡은 거예요. 뭐 간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서. 근데 IBM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문 기반이라 보니까 엉터리가 많아요. 우리 논문 보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결론 내놓고 이렇게 맞추는 논문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닥터앤서 같은 이런 우리나라 의료 인공지능, 해외 의료 인공지능 하는 회사들은 리얼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인공지능 학습할 수 있게 정제를 하고 거기에 목적에 맞게 기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려운 게 있죠. 일단 아까 말했던 게 표준화돼서 데이터를 정리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데이터 정제 찾아내고 정제하는 거가 굉장히 노가다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목표에 맞춰서 인공지능 진단.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써요. 그러니까 특히 저기 동남아시아도 많이 써요. 왜냐면 거기 의사, 특히 인도네시아 보면 의사 만나기 힘들잖아요. 섬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쓰고 있고요. 중동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한국에 돼야지만 이렇게 받는데 요거 관문이 올라가게 통과하기 들어서 국내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기술 개발 많이 하고 임상 시험까지 다 하고 미국으로 많이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는 루닛이라는 회사 보면 그 회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딱히 이견이 없긴 한데 기획 쪽도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셔서 여쭤볼게. 저희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령층 분들이 타겟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내 몸은 내가 잘 안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것에서 기획적인 측면에서 어떤 전략으로 이분들한테 사용을 유도하실지가 일단 기획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고령층 타겟은 안 합니다. 일단 돈을 안 내죠. 돈을 안 내고 오히려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 옛날에는 뭐 환자 뭐 이런 식으로 관점을 많이 했는데 의사 중심의 관점이죠. 근데 시도 이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 기술을 일반 건강한 사람들한테 뭐 다이어트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분야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웰리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게 시장이 더 크거든요. 일단 우리 건강식 식품 많이 먹잖아요. 얘가 디지털 헬스케어 결합하면 더 파급력이 더 클 거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그냥 나이 40대라고 이런 영양제 드세요 그러면 그냥 먹잖아요. 근데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먹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 50%가 과대 섭취예요. 과다 섭취예요 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만 이런 것들이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그런 영역에 들어가면 오히려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고요. 그 취지로 제가 아마 뒷부분인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정밀 영양협회라는 거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누구누구가 들어와 있냐? 식품회사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영양은 이제 개인화돼. 옛날에는 식품회사들이 대량 생산, 맛, 그 다음에 기능성, 밀키트, 도시락 뭐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개인의 건강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식품회사도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유전자 분석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보안 회사도 있고요. 뭐 아메이, 뭐 LG전자, 뭐 카카오스퀘어 이런 회사들 다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영양에 대해서 데이터로 하고 개인한테 맞는 거. 우리가 평생 건강이라는 키워드 딱 봤을 때 평생 사람이 두 가지를 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는 숨 쉬는 거. 태어나자마자 숨 쉬죠. 두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먹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개인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속은 모르죠. 우리 속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시장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획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쪽에도 이제 갤럭시 워치랑 애플 워치들이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서 출시될 만큼 이제 헬스케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품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계를 평소에 안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삼성에서 요번에 갤럭시 링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는데 요 제품이 이제 헬스케어에 있어서 워치들을 좀
대체할 만한 제품이 될지에 대해서. 어차피 시계라는 거는 개인 취향이잖아요. 뭐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반지도 끼는 사람이 있고 안 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해진 거죠. 하물며 벨트도 있어요. 벨트 가지고 측정하는 한국 기업이 있어요. 거기가 삼성전자 실력 출신들이거든요. 벨트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솔이라고 해서 신발 깔창 가지고도 하는 데 있어요. 얘네는 어디서 돈을 버느냐? 잘 골프, 왜냐면 스윙하고 자세 이런 걸 측정해 주니까 거기서 잘 팔려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를 측정해야 되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고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수 있죠. 안경을 썼다 그러면 안경에서 여기 귀 근처에서도 측정할 수 있거든요. 맥박이나 이런 거 다. 옛날에 LG가 그런 거 만들었어요. 그 이어폰 형태,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